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진 지 53일 만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확인해 보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 위원장 그리고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가 이제 겨우 드디어 일할 준비를 이제 막 끝냈습니다. 53일 만에 원구성에 합의를 했고 많이 싸우다가 이제 뒤늦게 합의를 한 건데요. 지금 본회의는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방위, 행안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법사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다투다가 결국에 과방위는 1년 동안 민주당, 행안위는 1년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1년 후에 바꾸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뒤늦게 국회 구성한 거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 한마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사실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53일 동안 공전이 됐던 만큼 아마 이제 국회가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마 일에 박차를 좀 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 구성안 자체는 극적으로 타협은 좀 됐지만 아무래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아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과방위나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맡기를 굉장히 원내에서 강력하게 희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되고 행안위원장을 맡게 됐지만 그 역시도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위를 먼저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 것은 그거에 대해서요. 네. 일단 그 두 원내대표의 말이 들어있거든요. 듣고 그럴까요? 가시죠. 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무튼 충분히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원장 자리를 먼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게 된 것은 그만큼 사실 이제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긴박하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행안위원장 자리를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위가 그만큼 발을 맞춰서 해줘야지 사실은 저희가 경찰권을 제어하는 때에 아무래도 좀 발을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쉽지만 그래도 행안위원장 자리를 1년 동안이라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너무 놀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날 53일 동안이나 이미 공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원구성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원구성이요. 그래서 많이 혼날만 한데 어쨌든 각 여당과 야당에서는 행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늦춰진 거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나 서로 만족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누가 조금 더 이겼다 이렇게 해도 평가 가능합니까? 일단 우선 지금 53일 동안 원구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위, 과방위 문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모두 놓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권 장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장악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두 군데 모두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딱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어찌됐건 그 과방위를 1년 동안 먼저 민주당이 맡게 되고 그다음에 행안위가 국힘에서 여당에서 1년 동안 먼저 맡게 되는 거니까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소기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야당, 여당 어디가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양쪽 모두 예.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민주당 쪽에서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는 또 국민의힘에서
맞겠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금특위 많이 이렇게 좀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럼요. 이제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 검수완박 법안을 말하자면은 완성시키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참 동안이나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온 국가가 이제 떠들썩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정개특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한 좀 권한들을 좀 재조정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법사위가 늘 사실상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법사위 권한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오래된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개특위도 그렇고 정개특위도 그렇고 굉장히 민생과도 밀접한 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금 개혁이 예전부터 됐었어야 됐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그러니까 개혁을 마치 이제 게을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금특위에서 연금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면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발들도 좀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개특위도 그렇고 정개특위도 그렇고 연금특위도 그렇고 민생과 굉장히 가까운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금 개혁하면 이번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동의하십니까? 예, 제 연금 개혁에 동의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 특위들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원구성 협상의 함에 있어가지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을 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꾸려졌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을 것 같고요. 물론 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긴 했지만 예.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연금특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금특위 위원장을 통해서 여당이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합의한 거 보니까 마지막에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 여기에 합의했대요. 그러니까 전반기니까 민주당 쪽의 법사위원장이었던 그 법사위원장이 해당이 된다. 후반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네요. 이렇게 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회와 발을 맞춰서 일을 좀 하고 싶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협치가 이제 시작점으로 왔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사실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원구성이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정부에서 늘 해왔던 정부 시행령조차도 이제 여당이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제 국회와 정부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어쨌든 만남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만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그 사이에서도 안에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보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 파행도 되고 뭐 결렬도 되고 이랬다 보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회와 정부가 사실은 좀 대치 국면으로 좀 있었다. 그리고 여야의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대치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 절반 정도는 벌써 우리가 많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사람은 만나면 악수하겠지만 또 이렇게 만나면서 바로 싸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그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회동의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회동이라는 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대화를 해야 상대방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어떠한 의견 조율을 이루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만회하려는 그런 의도로 국회와의 회동을 주선한다거나 그런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아마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보니까 이게 쉬울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요거 하나 또 혼내주실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국회의원 그 월급날이 20일이라고 하네요. 국회의원들이. 예. 근데 엊그제 20일이니까 월급 받았는데 새 전입니다. 새우가 아니고 새 전으로 1,285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근데 53일 동안 놀았거든요. 사실 놀았잖아요. 놀았는데 돈 받았잖아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나 이거 부끄럽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반납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에 다른 의원들도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할 것 같은데 아직 동참에 대한 그 의원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비 일 안 하는 의원들 세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53일간 국회를 공백 상태로 남겨놓은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조은희 의원처럼 선뜻 자신이 받은 세비를 다시 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의정 활동으로서 보답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이 있든 없든 굉장히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도 많이 민원도 받게 되고 예. 그밖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원구성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들 전부 놀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구성이 돼야 상임위도 구성이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청문회도 사실 못 치룬 네. 사실 책임이 방기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은 이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각자의 나름대로 이 책임을 지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당사자들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나 봐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과정이요? 일단 우선 국회가 지금까지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달게 받아야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원구성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준비도 물론 하고 있으실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세비를 반납하자, 뭐 무노동 무임금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전체 의원님들과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만이 그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뭐 돈만 반납했다고 그게 뭐 다 뭐 해결되고 뭐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방식이 꼭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럼 내가 일을 안 하고 네. 세비만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다. 말씀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들 중에 어느 부분들은 또 이렇게 그래 저렇게 일 안 하면 돈 이렇게 토해내는 게 좀 떳떳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보통 대정부 질문하면 이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총리 많이 불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그럼 그 25일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뭐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엊그저께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는 과정에도 굉장히 날선 언어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심지어 탄핵이라는 말을 예. 쓰신다. 뭐 육상시라는 표현까지 써주시면서 사실 굉장히 거친 언어들을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것이 아마 앞으로 이어질 대정부 질문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 국회에 서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아주 이런 날선 비판들을 견뎌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금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진 데에서는 상당 부분 인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지율 하락과 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굉장히 많이 날선 비판들을 할 텐데 비판은 좋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처럼 정말 그 말 그대로 언어의 인플레가 일어나서 정치 언어의 인플레가 일어나서 탄핵이라든지 아직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게 너무 그런 거친 말들을 난무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미진호 내부에서도 탄핵이란 표현까지 좀 나가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이라는 언급을 한 16번 썼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비판하면서. 예, 그 대정부 질문에서는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공격을 벼르고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위기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된 여당과 그 정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원구성이 되고 대정부 질문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궁금증들,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제. 네. 근데 그러면 대정부 질문이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공격수로 불리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기 예. 나서셔가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인사 논란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있냐, 대책이 있냐는 비판도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냐 하는 지적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정부 질문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곳과 방어하는 곳에서 공부를 정말 꼼꼼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면 한쪽은 약간 어느 정도 그 약간 희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방도 저희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게 맞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이 체제가 옳으냐? 아니다. 지금은 전시 체제랑 똑같다.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나 비대위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대표적인 그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제가 그 수를 헤아리기는 어려운데 네. 사실상 조기 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직이 일단 있으니까 이준석 예, 대표가. 그럼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지금 사고 상태로 일시적인 거리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조기 전대를 치룰 당원 당규상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 자체가 의총에서 합의된 결과인 것이거든요. 네. 그냥 갑자기 어디서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이나 아니면은 정당의 어떤 합의 내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기 전대 자체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제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권성동 현재 직무대행,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다 차기 당대표를 노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도 이준석 대표가 나오냐 마느냐 하고 있다가 몇 개월 전에 불과 출마 선언을 하고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예.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당의 어떤 입지를 갖춰가면서 동시에 나중에 2024년 총선에도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떤 세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늘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짐작이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도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가장 이 원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부와 발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사실 그 전까지 원내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당내 어떤 분란들을 잘 잠재웠던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예. 그때 원내대표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승리를 하셨던 그런 당내 입장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세 분 다 충분히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실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수사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지만 그 안에 그러면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으로만 보면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 안에도 그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6개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싶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나와야지 또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8월 28일 날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뽑습니다. 근데 7월 28일에 일단 컷오프로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 3명 추리고요. 3명만 남기고요. 최고위원 중에 8명인가요? 남깁니다. 지금 이른바 97그룹이 많이 나왔고 이재명 의원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게 단일화라도 빨리 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게 다 이재명 의원 견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97그룹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네. 논의가 이제 좀 촉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보 간의 입장도 너무 다르고 예. 후보 간의 견해도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컷오프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과연 단일화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돌출될 수 있을지 예. 조금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럽긴 하고요. 어찌됐건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각자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그 다른 데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더니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게 모든 면에서 좋다 이렇게 언급하던데요. 제가 이제 비단 주머니라는 표현을 네네. 썼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야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정부를 공격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재명 의원은 더 했는데라는 변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리더십이라는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가 좋은 포인트다라는 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명 의원을 향한 여러 가지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냥 끝난 모든 확정 판결이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라든지 공무원 채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의 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이 되고 뭐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의원이 된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법 리스크 문제가 지금 당대표 후보군들 중에서도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어대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재명 의원의 당선 여부에 대해서 뭐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예. 하지만 이번 당 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한 것은 어찌됐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힘든 거고요. 물론 지금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수사 결과가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사법 리스크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특정 후보가 당선돼서 안 된다든가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여당한테 유리하다든가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면 결과는 나올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줄 공약 이렇게 올라온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저는 뭐 제대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혹했던 게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딱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당선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 나와서 많은 그 군인들이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 국방부 업무보고를 오늘 받았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예, 뭐 당연히 일찍이 이루어져야 되는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대남들을 향한 공약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국군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 안보를 지켜주는 최일선에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때문이라도 예. 저는 무리해서라도 200만 원 월급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급 인상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저는 됐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그 세수 이런 거에 대해서 확보가 잘 될까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예. 그다음에 예산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저는 이 월급 인상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장 예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네. 또
이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인건비를 갑작스럽게 늘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 그 전후로 이 설계가 되어 있는 지금 병사 월급에 대해서 예. 100만 원 이상의 또 올려야 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을 더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약속을 지키는 편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단기가 필요할 테니까요. 뭐 그렇게 되든 예. 어쨌든 조속하게 200만 원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병사 부실 식단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게 식사 반찬에 대해서도 그렇게 돈을 아끼는 듯한 느낌인데 병사 월급 이렇게 200만 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오늘 세제 개편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걸 보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병사의 월급을 200만 원 올려준다. 그러면 병사 월급만 200만 원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사관이라든가 장교들 월급도 연동해서 그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병사들 월급만 200만 원 올려주고 네. 나머지 부사관 월급과 장교 월급을 그대로 두는 거는 형평성에서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세수가 확보가 되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거 아닌가? 예. 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 월급만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사관, 연동이 장교 되는데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200만 원을 올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제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200만 원을 맞춰주는 방식, 그러니까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공제를 통해서 실제로 200만 원을 채우는 방식이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니면 목돈을 마련해서 나중에 추후에 지급하는 방식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 당장 200만 원이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200만 원을 최대한 맞춰준다라고 방법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지급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몇 조 정도의 이 예산도 금방 편성을 했는데 예. 병사들 월급 이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군 장병에 대한 예우인 문제를 가지고 예산 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할 때 어느 정도 목돈 만들어 나와서 사회생활 시작한 그 뭐 밑받침이 되면 좋겠죠. 여기까지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 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